아니, 당신 누구야? 누군데 우리 아들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요. 우리 애는 지금 군대 갔어요. 여기 한 아파트 문 앞, 눈에 띄는 이국적인 외모의 프랑스 여인이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서 있습니다. 당신 아들의 아이를 가졌어요. 난데없이 자신의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찾아온 여성. 날벼락을 맞은 듯 한국 부부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데요. 군대에 간 아들이 어떻게 외국 여성을 임신시켰다는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새로운 영상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망스입니다. 어릴 적부터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리옹 근교의 조용한 마을,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물드는 포도밭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동네가 제 고향입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 모두 교육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고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모범생이라는 틀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책상에 앉아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스스로 이런 습관을 들이기를 바라셨지만 사실 그건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클레망스, 넌 특별한 아이야.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 어머니의 이 말은 칭찬인 동시에 제게는 짐이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저는 주로 교실에 남아 책을 읽거나 선생님 심부름을 자처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수녀 클레망스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로 제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을 빗대어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뒤에서 절 두고 지루한 천사라고 수군거렸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완벽한 척하니까 사람들이 너를 멀리하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직접적으로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부모님이 바라는 딸의 모습,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학생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제게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은 첫 키스와 첫 술, 첫 담배 같은 경험을 쌓아갔지만 저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타고 문학 에세이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제 자랑거리였어요.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은 제게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몇 특별상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눈빛에서 읽은 자부심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가두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저희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리학과에 진학했지만 이곳에서도 저는 여전히 모범생 클레망스였어요. 오리엔테이션 첫날 다른 신입생들이 환영회라며 술집으로 향할 때 저는 혼자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뭐야, 진짜 재미없네. 제 뒤로 들려오는 말에도 그저 미소로 넘겼어요. 어차피 익숙한 반응이었으니까요. 교수님들은 금세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꼼꼼히 하고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는 학생이 드물었던 모양이에요. 특히 베르나르 교수님은 첫 학기가 끝날 무렵 저를 연구실로 불러 자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부풀었어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2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이 시작되자 팀 프로젝트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조장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제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만들고 조원들의 부분까지 검토하고 수정했어요. 힘들었지만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레망스, 가끔은 좀 쉬어도 돼. 룸메이트 소피가 말했어요. 소피는 저와 정반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말마다 파티에 가고 수업은 자주 빠졌지만 기이하게도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인생은 공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걸 보면 안쓰러워. 소피의 말은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믿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예상대로 흘러가는 삶. 불확실성이 없는 안전한 삶.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학년 봄학기 교육심리학 세미나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이 수업은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부생들에게 열린 고급 과정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페루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는 최종 프로젝트로 실제 교육 환경에서의 현장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무작위로 팀을 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수업 이메일 리스트에 팀 배정 결과가 올라왔어요. 제 팀에는 3명의 학생이 배정되었습니다. 마리옹, 클로에 그리고 희재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어요. 마리옹과 클로에는 같은 과 학생들이었지만 희재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교환 학생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첫 팀 미팅에서 마리옹과 클로에는 나타났지만 희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 아시아 남자 말이지? 지난번에 발표할 때 봤어. 프랑스어가 서툴러서 대화하기 힘들 것 같던데. 마리옹이 말했어요. 우리는 희재 없이 회의를 진행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희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첫 미팅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미팅 일정을 알려주시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짧고 간결한 메일이었지만 프랑스어 문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미팅 일정을 알려주며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독서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옆자리의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나는데 졸음에 겨워 움직임이 둔했나 봐요. 팔꿈치가 책상에 부딪혔고 그 충격에 잠들어 있던 그 학생 건드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동양인 남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깨워줘서 고마워요. 그는 어눌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발음은 서툴렀습니다. 저 코 골았나요?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조원, 희재였어요. 하지만 낯선 남자와 갑자기 대화하는 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들과 대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외국인과는 더더욱 그랬어요. 죄송해요, 바빠서 라고 말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희재에게 너무 무례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교육심리학 세미나 수업 시간에 페루 교수님이 발표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팀별 미팅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 팀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해주세요. 수업이 끝나고 마리옹과 클로에 그리고 희재와 함께 모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려워요. 희재가 말했어요. 마리옹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평일에는 다른 수업이 많아서 저녁 시간만 가능해. 클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희 팀은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모든 팀 프로젝트가 그렇듯 일정 조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른 수업과 도서관 근로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 스케줄도 빡빡했어요. 그때 희재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회의하는 건 어떨까요? 제 근무 시간에 맞춰서요. 조용한 구석자리가 있어서 대화하기 좋아요. 마리옹과 클로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마침 그 근처에 볼 일도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희재는 다음 날 오후 4시가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클로에가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클레망스, 너 정말 한 번도 카페에 가본 적 없어? 우리 과 애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다 카페에 모여서 공부하는데. 클로에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대학에 와서도 저는 기숙사와 도서관만 오갔어요. 카페는 시끄럽고 집중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평범한 장소야. 그리고 희재? 그 애 꽤 괜찮아 보여.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클로에의 말에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희재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저 교환학생이라는 것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르페티 코인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파스텔톤의 외관과 나무로 된 문이 아늑한 느낌을 주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서 카페에 가는 거였으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카페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나 봐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팀 프로젝트 자료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희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먼저 오셨네요. 음료 추천해 드릴까요? 저는 당황해서, 저는 그냥 물이면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카페 메뉴에 익숙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커피를 마셔본 적도 거의 없었어요. 희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처음 오시는 분께는 저희 시그니처 라벤더 카페 라떼를 추천해요. 달지 않고 향이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분 후 희재는 예쁜 머그잔에 담긴 라벤더 향기가 은은히 퍼지는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서비스예요. 처음 오신 분께 드리는 웰컴 드링크라고 생각해주세요. 그 순간 처음으로 희재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턱선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떨결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마리온과 클로에가 도착하고 희재도 잠시 업무를 비워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청소년의 학습 동기부여 요인 분석이라는 주제였어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연구 방법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놀랍게도 희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환학생이라 언어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견은 날카롭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주로 경쟁에서 비롯돼요.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내적 동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희재의 말에 저도 모르게 흥미가 생겼어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 점수에만 집중하고 실제 배움의 즐거움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처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마리온과 클로에는 다른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 희재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닫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더 마실래요? 이번엔 제가 추천하는 차를 드려볼게요. 희재가 말했어요. 거절하려다가 문득 오늘 처음 마신 라벤더 카페 라떼의 맛이 떠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향긋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희재는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로 향했고 곧 두 잔의 차를 들고 돌아왔어요. 자스민 녹차예요. 한국에서 자주 마시는 건 아니지만 공부할 때 마시면 집중이 잘 돼요. 그의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입안에 퍼졌어요. 클레망스는 왜 교육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요? 희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교육 심리학을 선택한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두 분 모두 교육자였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르리라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모두 교사세요. 어릴 때부터 교육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도 관심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희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요. 그래서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프랑스도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궁금증이 생겨 물었어요. 희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빠른 도시 생활과 발달된 기술 그리고 음식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다른 세계로의 초대장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해요. 경쟁이 정말 심하거든요. 저도 고등학생 때는 새벽 1시까지 학원에 있다가 집에 와서 또 공부했어요. 희재의 말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견뎌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희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스트레스 해소법이 중요해요. 친구들과 놀거나 맛있는 것도 먹고 가끔은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춤도 추고요. 그의 말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저에게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항상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공부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획대로 살아왔어요. 희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한 번도 계획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그런 적 없어요. 그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흥미롭네요. 희재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끔은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도 많으니까요. 그의 말은 제게 묘한 울림을 주었어요.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 그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항상 예정된 길을 따라 걸어왔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꽤 흘러 카페 직원들이 마감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이미 기숙사로 돌아가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대화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벌써 이 시간이네요. 죄송해요. 귀중한 시간을 뺏었네요.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희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셔서. 카페를 나서는 순간 문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오늘 하루는 제 일상에서 벗어난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카페, 처음 마신 라벤더 라떼, 그리고 한국이라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 모두 제 계획에 없던 것들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마음 한켠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재가 말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의 느낌인 걸까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눈을 감으면 희재의 웃는 얼굴과 자스민 차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문득 희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와 나눈 대화, 라벤더 라떼의 향기, 그의 웃는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감정이었습니다. 교육심리학 세미나 수업이 시작되고 팀별로 앉아 토론하는 시간이 왔어요. 희재는 지각했지만 조용히 들어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그가 속삭였어요. 평소라면 지각한 팀원에게 조금 날카롭게 대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방금 시작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종이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재는 수줍게 웃으며 봉투를 슬쩍 제 가방 옆에 밀어 넣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자스민 차예요. 집에서도 드실 수 있게 티백으로 가져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당황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짧게 답했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팀원들이 모두 자리를 떴을 때 희재가 다시 한번 말을 걸었어요. 클레망스,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팀 프로젝트 자료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말에는 보통 기숙사에서 다음 주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대답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네, 시간 있어요. 그 주말 우리는 대학 도서관이 아닌 시내 중심가의 작은 서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희재는 서가를 둘러보며 몇 권의 책을 골랐어요. 이 책들의 청소년 교육 동기에 관한 좋은 연구들이 있어요.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인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희재는 외국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교육 시스템과 심리학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책들을 다 알고 있어요? 프랑스어로 된 전문 서적인데. 희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육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오기 전에 많이 준비했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요. 그의 성실함과 열정이 새삼 놀라웠어요. 책을 찾고 자료를 정리한 후 희재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라며 카페 구석의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평소라면 휴식 없이 계속 공부했겠지만 이번에는 그의 제안을 따랐어요. 한국에서는 공부할 때 어떻게 쉬어요?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희재의 눈이 반짝였어요. 보통은 친구들과 잠깐 놀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니면 그냥 잠깐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기도 하고요. 저는 쉬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항상 계획대로 움직이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서요. 희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게는 낯선 개념이었으니까요. 한번 해볼래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희재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질문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 그건 항상 해야 할 일 뒤로 미뤄두었던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맛있는 디저트가 먹고 싶어요. 부끄러운 듯 대답했어요. 항상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던 제게는 달콤한 음식은 사치였습니다. 희재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럼 가죠. 이 근처에 정말 맛있는 타르트 가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계획에 없던 디저트 가게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과일 타르트와 초콜릿 무스, 마카롱까지. 평소라면 지나쳤을 달콤한 유혹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무엇을 고를지 모르겠네요.
희재는 망설임 없이 여러 종류의 디저트를 주문했습니다. 다 같이 조금씩 나눠 먹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디저트 먹는 방법이에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계획 없이 그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디저트를 먹으며 우리는 공부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희재는 한국의 생활, 가족 이야기, 그리고 프랑스에 오게 된 계기까지 자연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교육 시스템이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사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야기, 항상 모범생이어야 했던 부담감, 그리고 한 번도 부모님의 기대에서 벗어나 본 적 없는 삶에 대해서요. 가끔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희재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건 항상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처럼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 디저트를 먹으러 온 것처럼요. 그날 이후 희재와 저는 팀 프로젝트 외에도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센 강변을 따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계획에 없던 시간들이 쌓여갔어요.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희재는 작은 축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푸는 법도 배워야죠. 간단하게 한잔할까요? 평소라면 단번에 거절했을 제안이었어요. 술이라는 건 제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제 대답에 희재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거절을 예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와인바를 찾았어요. 붉은 벽돌벽과 나무 테이블, 은은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희재는 와인에 대해 조금 아는 듯했어요. 가볍고 달콤한 화이트 와인이 처음 마시는 분께 좋아요. 처음 입에 댄 와인은 예상과 달리 상큼하고 달콤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다 보니 어느새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희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마시면 긴장도 풀리고 좋아요. 한국에서는 회식 문화가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술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와인 한 잔, 두 잔이 비워지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희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가 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면 입대해야 해요.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는데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희재는 조금 우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8개월이요. 그동안은 외부와 연락도 제한적이고 휴가도 몇 번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막 시작된 우리의 관계가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재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와인의 영향인지 감정이 북받쳐서인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 희재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나 처음이에요. 희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키스했어요. 첫 키스였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조금은 슬픈 키스였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계획과 규칙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밤 희재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가장 진실된 순간이었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재의 품에서 눈을 떴을 때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이전에 클레망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희재의 따뜻한 미소가 모든 혼란을 씻어내렸습니다. 아침이에요. 잘 잤어요? 우리는 그의 작은 부엌에서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희재는 한국식 계란말이와 토스트를 만들었고 저는 프랑스식 카페오레를 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일했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소피는 제 변화를 금세 알아챘어요. 클레망스,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연애하는 거지? 부끄러운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희재의 교환학생 기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께 희재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포크를 든 부모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같이 저녁 먹으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교환학생? 그럼 곧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클레망스, 그런 사람과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니? 아직 미래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지금 정말 행복해요.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손으로 식탁을 쳤어요. 넌 항상 계획이 있었잖아. 대학원 진학 교수가 되는 꿈. 이런 일탈이 그 모든 걸 망칠 수 있어. 어머니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았습니다. 클레망스,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알잖니? 이제 와서 모든 걸 망치면 어쩌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강경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제 미래를 망칠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성적도 좋아요.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사랑? 그게 뭔지나 알아? 몇 달 지나면 끝날 일시적인 감정이야.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마라.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희재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희재에게도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게 됐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말에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희재는 슬픈 눈으로 설명했습니다. 군 입대 날짜를 더 미룰 수가 없어요. 남은 한 달, 우리는 가능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만나 늦은 밤까지 함께했고, 주말에는 파리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희재의 출국 전날 밤, 우리는 에펠탑이 보이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8개월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희재가 물었어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돌아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희재는 다음 날 떠났고 처음 몇 주는 이메일과 짧은 전화통화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훈련소에 들어가면서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편지 속 희재의 말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일상과 제 일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새 학기를 시작했고 그는 군대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3달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찾아왔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리가 2달 연속 오지 않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소피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클레망스, 혹시 임신 아니야?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기숙사 화장실에 들어가 검사를 했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희재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어 전화 연락이 불가능했어요.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확인해 주었어요. 네, 임신하셨습니다. 약 10주 정도 되었네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학 생활, 부모님, 희재와의 약속, 그리고 이제 뱃속의 아이까지.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소피에게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놀랐지만 곧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클레망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곁에 있을게. 하지만 먼저 희재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희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편지가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훈련 중이라 답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다시 주말에 집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임신했어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어떻게? 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끝이야. 우리 클레망스가 이렇게 될 줄은. 그 남자, 그 외국인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엄마, 아빠, 제발 들어보세요. 저희는 서로 사랑했고 책임질 거예요. 희재가 군대에서 나오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군대? 그럼 지금은 연락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해. 어머니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망스,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인데. 이런 실수로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실수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우리 아이예요.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듯 방을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니? 학교는? 미래는?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는데? 그날 밤 부모님 집을 떠나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소피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소피가 식사를 챙겨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희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한 주가 지나고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작은 화면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생명체. 그것이 제 아이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강한 책임감이 뒤섞였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베르나르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어요.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갔을 때 그분은 제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클레망스, 무슨 일이 있나? 최근에 수업에 자주 빠지던데.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임신 사실, 희재가 한국에 돌아간 것, 부모님과의 갈등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하지만 클레망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내 인생이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거야. 교수님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학업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최대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출산 전까지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일부 과제는 원격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조금이나마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의 상황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임신 사실은 점차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문으로 시작했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모범생이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나 봐요. 클레망스가 임신했대. 그것도 교환학생이랑. 이런 말들이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평소 제가 모범적이라며 질투하던 학생들은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더 많은 뒷말을 퍼뜨렸어요. 마리온과 클로에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내 편이야. 그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어요. 임신 16주가 되었을 때 기적처럼 희재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군사 우편으로 보낸 두꺼운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는 제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지만 책임지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클레망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못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야. 내가 어떻게든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희재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저와 아이를 원했고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학교에서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점점 커지는 배를 감싸며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프랑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 희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임신 5개월 차의 둥근 배, 지친 눈빛, 하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표정. 더 이상 예전의 착한 딸 클레망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 내가 지킬 거야. 소리내어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 선택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의 상황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이해해 주시는 듯했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착한 클레망스가 임신이라니 믿을 수 없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평소 저를 시기하던 몇몇 학생들은 이번 일을 마치 제 위선을 들춰낸 것처럼 여기는 듯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부모님의 태도였어요.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물으셨지만 아버지는 제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집에 찾아갔을 때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임신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휴학을 권고받았고 기숙사에서도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규정상 임산부는 기숙사에 머물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가 자기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자고 제안했지만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희재가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제게 건넨 작은 종이에는 한국 주소와 부모님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라고 써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겠다고. 희재를 찾아 우리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고요. 어쩌면 무모한 결정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의 저에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소피와 마리옹, 클로에에게 계획을 말했을 때 그들은 놀라면서도 응원해 주었어요. 정말 용감하다, 클레망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소피는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것을 도왔고 마리옹은 한국 여행 정보를 찾아주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남은 돈으로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을 만큼 준비했어요. 베르나르 교수님께도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할게. 교수님의 도움으로 휴학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복학 시기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교수님은 서울에 있는 지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분께 연락해. 프랑스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야.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직접 찾아뵙고 싶었지만 또다시 거절당하는 아픔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희재를 찾아서 우리 아이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언젠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출발 당일, 소피와 친구들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꼭 연락해.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돌아와도 돼. 소피는 마지막까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프랑스 땅을 바라봤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고향을 떠나 전혀 모르는 나라로 향하는 발걸음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선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안내판에 낯선 문자들과 들리는 말소리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어요. 출국장을 나오자 거대한 인파가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모한 결정을 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주소가 적힌 종이를 꺼냈어요. 그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공항 안내소에서 어눌한 영어로 물어보니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셨어요. 택시를 탔을 때 처음으로 한국의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운전사는 영어를 거의 못하셨고 제가 보여준 주소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밝은 간판들. 프랑스의 고풍스러운 거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택시가 멈췄어요. 운전사는 아파트 단지 앞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거대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희재가 준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동과 호수가 적혀 있었어요. 단지 입구에서 경비원 아저씨께 보여드리니 친절하게 방향을 가리켜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희재의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희재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나를 받아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뱃속에 아이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계신 분은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셨어요. 희재를 닮은 부드러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특히 제 배를 보시고는 말문이 막히신 듯 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어요. 한국어로 번역해둔 편지와 희재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저, 클레망스입니다. 희재,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어로 뭐라고 하셨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딘가 다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희재가 말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내민 편지를 천천히 읽으시더니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베이비? 희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기다려요. 남편 곧 와요.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셨어요.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오셨어요. 희재의 아버지임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희재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그분은 저를 보고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희재의 어머니가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셨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런 다음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클레망스?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희재가 떠올랐어요. 놀랍게도 희재의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의 서툰 영어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희재의 부모님은 제게 게스트룸을 내어주셨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걱정하셨고 뭔가를 먹으라며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제게 군대에 있는 희재에게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훈련 중이라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어머니는 그날부터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제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출산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의사와의 대화는 어머니가 통역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번역 앱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한국 병원은 프랑스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처럼 대해줄게요. 어머니의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기적처럼 희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에서 특별히 허락을 받아 걸려온 전화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희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 정말 너야?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응, 나야. 한국에 왔어. 내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고 계셔. 희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상황에 혼자 있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괜찮아. 이제 여기 왔으니까. 우리 아이는 건강해. 걱정 마. 제 말에 희재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휴가를 신청할게. 꼭 만나자. 라고 말했어요. 그 통화 이후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셨고 저도 조금씩 맛에 익숙해졌어요. 김치는 처음엔 너무 맵고 싱겁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귀가하시면 영어 공부를 하셨어요. 저와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레망스, 오늘 기분 어때요? 서툰 영어로 물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두 분 모두 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희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시며 희재가 어릴 때부터 책임감 강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희재가 특별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왔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군복 차림의 그는 더 건강해 보였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인상적이었어요. 희재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왔구나. 꿈이 아니야. 그의 품 안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재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군대만 아니었다면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제 말에 희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클레망스, 나와 결혼해 줄래? 내가 너와 아이를 책임질게. 그 순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같이 있게 느껴졌어요. 응, 그럴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희재의 휴가는 일주일뿐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재는 군 복무를 마치면 학업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저도 한국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내 부모님께도 알려야 해. 희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몇 번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 희재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실망이 너무 컸으니까요. 희재가 다시 부대로 복귀한 후 저는 본격적인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가셨고 태교 클래스에도 함께 참여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요. 한국의 산모 케어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은 물론 영양 상담, 출산 교육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클레망스, 프랑스 부모님께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손주의 탄생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집을 나온 뒤로 연락을 끊으셨어요. 슬픈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 말씀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다음 날 어머니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제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어색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곧 태어날 아기도 건강합니다.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후 놀랍게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클레망스는 잘 지내고 있나요? 아기는 건강한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양가 부모님 사이에 조심스러운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번역기에 오류로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소중했어요. 두 문화, 두 가족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희재가 다시 휴가를 받아 집에 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클레망스, 내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대.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만나고 싶다고 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희재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설득하셨나 봐. 매일 이메일 보내고 가끔은 전화도 하셨대. 내 부모님도 결국은 손주를 보고 싶으셨나 봐.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모습에 가슴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클레망스, 잘 지냈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빠.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은 같았어요. 희재의 어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한국 음식을 대접하셨고 제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와인과 치즈를 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기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풀렸어요. 두 할머니는 뭐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배 위에 손을 얹고 웃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상황에 웃음이 나왔어요. 프랑스인 부모님과 한국인 시부모님 그리고 군인 희재와 임신한 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신기했습니다.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해서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제 웃음에 모두가 함께 웃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 하지만 모두가 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희재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Mercy.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돌봐주셔서.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희재의 아버지는 그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번역기를 통해 전해진 그 말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 우리 아이는 양쪽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될 거라는 확신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되어 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특별한 산모 식단을 준비해 주셨어요. 미역국부터 각종 영양 보충 음식까지 한국식 산모 케어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먹어야 아기도 건강해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병원 검진도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한국 병원은 프랑스와 달리 산모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3D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의사들도 친절하게 상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간호사가 통역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여자아이네요.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이 딸이라는 사실에 새삼 실감이 났어요. 옆에서 손을 잡고 계시던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저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클레망스, 한국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있어. 출산 후 엄마와 아기가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곳이야. 번역기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개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출산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아기 돌보는 법도 가르쳐주고 엄마 몸 회복하는 것도 도와줘요. 부모님도 한국 문화에 조금씩 적응해 가셨어요. 아버지는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 김치라는 음식, 처음에는 너무 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일 먹고 싶을 정도야. 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어머니는 희재 어머니와 요리를 교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프랑스식 키슈와 한국식 전을 함께 만들며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요리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희재는 또 한 번 특별 휴가를 받아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상근 예비역 전환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출산할 때 내가 옆에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후로도 매일 집에 돌아올 수 있어. 그 소식은 정말 큰 위안이 되었어요. 출산을 앞두고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니까요. 희재는 매일 밤 제 배에 귀를 대고 아기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곧 만나러 갈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준비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함께 아기 방을 꾸미셨고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챙기셨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인형들과 한국에서 산 옷가지들로 아기 침대를 채웠어요.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재는 침착하게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저를 부축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서둘러 일어나셨고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출산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단 3시간 만에 우리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 들린 그 작은 울음소리 그리고 가슴에 안겨진 따뜻한 몸.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희재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너무 예뻐. 고마워, 클레망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병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오셨어요. 네 분 모두 작은 손녀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축하와 사랑의 말을 건네셨지만 그 마음은 하나였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희재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에요. 한국 이름을 가지게 하고 싶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연. 정말 예쁜 이름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의 이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 중 하나였어요. 프랑스에는 없는 개념이라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 아침 전문 간호사들이 아기 돌보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기저귀 갈기부터 목욕시키기, 모유 수유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클레망스 씨, 오늘은 아기 배꼽 소독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간호사 김 선생님은 항상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에는 시어머니가 통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산후조리원의 또 다른 장점은 산모 케어였어요. 매일 받는 전신 마사지와 한방찜질은 출산으로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역국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모유 분비에 좋다는 말에 매일 열심히 먹었어요. 우리 며느리 잘 먹어야 젖도 잘 나와요. 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다른 산모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교류가 어려웠지만 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기를 보여주며 미소 짓는 순간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우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프랑스 분이세요? 한 산모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용감하시네요. 한국어도 모르는데 이렇게 오시다니.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이 특별한 것이었음을 실감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2주 후 우리는 희재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를 위한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모빌과 한국에서 산 아기 이불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프랑스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안아보셨어요. 정말 예쁘구나. 내 어릴 적 모습을 쏙 빼닮았어.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손녀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다니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희재는 군대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매일 저녁 일찍 귀가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아빠의 역할에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감동적이었어요. 기저귀 갈아주는 법 유튜브로 배웠어. 내가 해볼게. 밤중에 아기가 울면 번갈아가며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함께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런 밤이면 희재는 피곤한 와중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해. 우리 가족이니까. 두 할머니는 손녀 돌보기에 경쟁적으로 나섰어요. 프랑스식 육아법과 한국식 육아법이 충돌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로 배우며 조화를 이루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를 이렇게 업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안아주는 게 좋대요. 두 문화의 좋은 점을 취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저는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인내심 있게 발음을 교정해 주셨고 희재는 매일 밤 짧은 한국어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사랑해요를 배워볼까? 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프랑스 부모님은 잠시 귀국하셔야 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볼까 해. 1년에 몇 개월씩 와서 손녀도 보고 너희도 도와주고 싶어. 그 말씀에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 제 결정을 그토록 반대하셨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계획하고 계셨으니까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단다.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 이제는 내가 행복하다는 게 보여.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이해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우리 세 식구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희재는 군 복무를 마치며 동시에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가끔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소규모 프랑스어 수업을 여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희재의 친구들 몇 명을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 기초와 문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놀랍게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프랑스인 선생님에게 배우는 진짜 프랑스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한 달 만에 학생 수가 3배로 늘었고 급기야 어린이 클래스도 열게 되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교육을 전공했으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서연이는 시어머니가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일 잘하고 와요. 서연이는 할머니가 잘 볼게. 그 말씀에 항상 마음이 편했어요. 가족의 지원이 있었기에 새로운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가 되던 날, 희재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기띠에 안긴 서연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1년 전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착한 딸, 규칙적인 삶만 살던 모범생 클레망스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희재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 이렇게 다 버리고 왔는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기대나 규칙이 아닌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희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안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우리 세 가족.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새해가 밝았을 때 양가 부모님들이 다시 모였어요. 프랑스 부모님은 약속대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구하셨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도 이제는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언어는 여전히 문제였지만 번역기와 손짓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를 향한 공통된 사랑이 그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설날을 맞아 모두 함께 한복을 입었어요. 저와 서연이에게는 처음 입어보는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게 한복이구나. 거울 앞에서 신기해하는 제 모습에 모두가 웃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을 때 문득 이 광경이 얼마나 특별한지 실감났습니다. 프랑스인 부모님과 한국인 시부모님,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저와 희재,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태어난 서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선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어요. 사진을 찍기 직전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행복한 마음에 참을 수 없었어요. 모두가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서요. 그러자 희재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웃고 있는 너를 처음 본다. 번역기를 통해 들은 그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 만났을 때는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였으니까요. 맞아요. 웃음이 정말 예뻐요. 희재의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얼마나 불안해 보였는지 몰라요. 이제는 정말 우리 딸 같아. 그 말씀에 더욱 행복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곳에 와서 얻은 것은 단순히 새로운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었어요. 서연이가 옹알이를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아직 말은 못하지만 두 나라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게 될 아이. 그녀의 미래가 어떨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충분한 사랑 속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 될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녀도 언젠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희재와 저 그리고 서연이만 남았을 때 희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언젠가는 프랑스도 가보고 싶고 어쩌면 다른 나라도 살아볼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좋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 희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니까.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배울 것들이 많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 모든 여정이 같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새 출발,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